안녕하십니까. 교사훈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사가 학생들을 향하여서 목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반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분야별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토마스 고든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성공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 우리 지난번 사랑의 기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자, 관계의 좋은 모습은 사랑인데, 그럼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용납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치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가정에 어린아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척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친척 언니가 하루는 그 물을 길러 가더래요. 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갖고 오는데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졸랐어. 엄마 나도 물동이 하나 사줘. 나도 물 길어 올래.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안 사줬었는데 졸르니까 사줬죠. 드디어 물동이를 하나 딱 이고 그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물을 딱 담고 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기처럼. 이게 균형을 못 잡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를 신경 쓰다 보니까 발에 또 걸리지 않겠어요. 왕창 넘어졌습니다. 물동이 깨졌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옷이 젖고 그 다음에 무릎이 깨서 피가 나오고 집에 가야겠는데 어떡합니까? 물동이가 깨졌으니 할 수 없이 뭐 가출을 못하는 거니까 갑니다. 쌀의 문을 삐걱하고 열고 봤더니 엄마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정말 안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달려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와서 와라 끊어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어린 너한테 물을 떠오게 길어오게 하다니 어떡하니 어디 아프지 않니?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 딸아이가 너무나 좋았어요. 물동을 깨트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걱정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딸이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아마 답을 모르실 거예요. 딸이 정말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커가지고 돈을 벌면 엄마한테 이 물동이 100개 사드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엄마가 내쳤으면, 너 왜 그랬어? 왜 깨트렸어? 그랬으면 아마 아이는 좌절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용납을 해주니까. 어떻게 용납이 됐습니까?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이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니면 다쳐서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마음은 또 어떨까? 그걸 헤아리니까 막 끌어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용납을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달 심리.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아이들의 문화,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기술에서 개인적인 것까지 얘기했는데 개인, 문화, 발달 심리. 하지만 개인적인 것과 문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교사훈련의 두 번째 단원에서는 8시간에 걸쳐서 발달 심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시자한테. 전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숙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네 숙제를 해주냐? 전 처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대요. 교수님이. 돌된 아이, 1살 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중에 특징이 있는 것 30가지를 적어와라. 근데 어떤 발달 심리학 책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한 돌 된 아이의 특징 30가지. 그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처녀니까 아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보고 숙제해달라. 난 해줄 수 없고 네가 와서 하루 자면서 관찰해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발달 심리라는 건 뭐냐면 한 특정한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특징을 적죠. 그 또래 아이 또 한 아이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 그래서 공통 요소를 모아놓은 것. 그걸 정리한 것이 발달 심리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을 이해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어떨까요? 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신대원 학생들에게. 청소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뭐 많은 얘기가 있더군요. 어떨까요, 청소년? 뭐 무책임하다. 아니면 럭비공이다. 어디를 튈지 모른다는 거죠. 또 이제 흔히 우리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공사 중이다. 그 다음에 너무 돌출하니까 질풍노도. 뭐 걷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또는 성적으로 아주 예민하다. 또 아이들이 순진무구하다. 그래서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죠. 40대 제자훈련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대, 20대는 가르치면 확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이런 걸 쭉 단서를 모아놓은 다음에 해결책이 없을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게 바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성경책, 공과책, 성경사전 그 옆에는 심리학책이 적어도 한 권씩은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심리학책은 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각각 분야에 대한 심리학 내용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지도하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책이 없는 얘기니까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서론으로 발달 심리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죠. 제일 먼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발달은 뭐냐 하는 겁니다. 발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각 개인, 개체죠.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양적인, 질적인 변화.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체계화, 체계가 바뀌어야 되죠. 패러다임이라고 합니까?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재조정되는 것.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그래서 10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 그걸 우리는 발달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훌록이라는 학자는 이런 발달 과정에서 4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크기가 변한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점점 크게 되잖아요. 두 번째, 비율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비율의 변화라는 건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리가 무지 커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등신이라고 그러죠. 이 비율이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른의 축소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을 그대로 축소해서 놓으면 그럼 1살짜리가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1살짜리는 머리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 나이마다 특징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특징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에 없었던 걸 하나씩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낡은 특징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하는 거니까 그 나이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브카는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양적으로 증대가 된다. 양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점점 더 유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기능이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조가 정밀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프랭크라우는 학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제가 띄워놓은 강의안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의 원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상호 관련된 복합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을 생각할 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 결핍이 됐다. 그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양가 높은 것을 공급해줘도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아이들은 성장이 안 돼, 신체적으로. 이건 좀 이상하죠? 신체에는 영양가가 들어가면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추상적인 어머니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복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거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고, 때로는 거기에 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 칭찬, 격려, 정당한 그 영양가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은 계속적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연속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단계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는 어떤 선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오는데 틀려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또 틀립니다. 뭔가 좀 의젓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라는 거죠. 앞 단계에서 제대로 성장 못하면 다음 단계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어른이 다 됐는데 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옛날에 어떤 그 실패한 부분, 고착된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리 내려가니까. 그래서 각 나이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발달과비로 표현하는데 그 나이에 발달하면서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교회학교에서 어떤 부서가 가장 중요하냐 얘기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교육자들 만났는데 영업하시는 전사님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영어가 최고 중요합니다. 맞아. 어릴 때 신앙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중등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중등부는 막 아이들이 또래 집단 속에서 신앙을 버리기 쉬운 그때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학은 또 어떻죠?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대학 가면 환경이 틀려지면서 교수님들이 지적인 도전을 주고 또는 음주 문화가 있고 이 퇴폐, 향락 문화가 있을 때 그때 또 신앙을 지켜준 거 얼마나 중요해요. 대학부터 참 중요하죠. 결국은 말씀드리면 모든 부서마다 단계마다 다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장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체적인 성장을 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두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미. 그러니까 먼저는 머리가 발달하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이 그 다음에 다리가 쭉쭉쭉 크게 되죠. 그 다음에 원처와 근처 원처 법칙이 있는데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기능의 발달 기승 그 순서를 본다면 처음엔 이제 어깨 근육, 그 다음에 점차 팔, 팔꿈치, 손, 그렇죠? 어깨, 팔, 이렇게 팔꿈치, 손, 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이 심장에서 가까운 데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멀어갈수록 세밀해지고 정밀화되면서 발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양측의 법칙인데 양쪽이 균등할 때 온전해집니다. 옛날에 롤란 라이언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롤란 라이언은 40대 공을 던지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미국 최고령 투수였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연봉이 엄청 600만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박찬호보다 작은가요? 600만 달러. 근데 600만 달러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60억, 70억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데 이 사람 오른손 투수입니다. 근데 왼손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균등히 발달해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훈련하면 잘할 것이라 아니죠. 왼손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가 율동적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항상 성장하는 게 이렇게 순조로운 것만 아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때로는 내려막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급하게 발달하면 때로는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급성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0세에서 3세까지는 급하게 커요. 그 다음에 40대 10세까지는 마디게 큽니다.
10대가 되면 또 급하게 큽니다. 이걸 제2차 급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신체 성장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렇게 빠르게 천천히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 아이가 좀 내가 보기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안 크게 될 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달릴 때가 있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준비할 때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6번째 신체의 각 부분들이 각기 다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 여러 가지 개체들이 함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나름대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이라든가 위라든가 뿐만 아니라 팔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장의 속도라는 것이 내적이며 또는 외적인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것은 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주변의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8번째. 성장에는 항상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순탄한 정도가 아니고 가다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이때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한번 정치기가 있습니다. 아니 퇴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던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격려주면 다시 한번 차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뭐 서생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어른들에게도 그렇지만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발달 위기. 그래서 위기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모든 생명체는 그런데 최적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방향이 있는데 최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몸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 1등을 하고 싶어요. 공부하면. 운동을 하면 누구나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오늘의 꼴찌가 내일의 꼴찌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각 개체마다 발달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특성.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깐모잡잡한 아이는 그런 대로, 아니면 얼굴이 하얀 아이는 흰 대로. 각 고유한 특성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장을 획일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성장을 해나갈 때 어떤 영역으로 할 것이냐 해서 우리는 모두 7가지 영역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게 됐죠. 첫째, 키가 자란다. 이건 우리 신체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이것도 다시 세분해 보면 정신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인 성장이 3가지가 있죠. 뭐냐면 자아 정체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두 7가지가 되겠죠. 앞으로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럼 지도할까 하는 지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기도 하겠어요. 어떨까요? 심리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를 잘 관찰해서 그 특성을 다른 아이랑 비교해보고 그 또래를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하는 그 과정에 이런 몇 가지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험주의라는 거죠. 경험주는 뭡니까?
이렇게 관찰되는 것,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만 인정하겠다. 이게 이제 경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거나 아니면 종교가 말하는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발달, 그래서 이것은 종교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지 일반 발달 심리학에서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결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려고 한다면 그게 딱 틀이 짜여져 있거든요. 결정된 겁니다. 사람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이 있어야 그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이 있고 또 결과된 기대가 있는데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결정되었다기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거든요. 또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거야 해서 무책임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의 성장 과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성으로 얘기하면서 성적인 단계를 얘기해 줄 때는 때로는 그게 자기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결정이나 이루어진 선택, 자료 해석이 관찰자의 그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인데,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보는 것과 네가 보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좀 애매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황윤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예를 들어 동성애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동성애 가능하지. 특별히 내가 호감이 갈 때는 그게 더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하리수, 이쁜 여자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홍석천, 재밌는 그런 남자 개그맨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점수를 주면은 위험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축소주의. 인간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려고 한다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줄여보자. 표본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더 줄여자 해서 작은 데서 뭔가를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 100명을 조사해서 나머지 60억 인구를 확대시킨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큰 걸로 환원시킨다. 또는 큰 것을 축소시켜서 연구한다. 여기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인 학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연구의 오류들을 늘 염두에 둡니다. 우리 통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뢰도 95%. 그 말은 5%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5%가 때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새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자연주의라는 것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종교에 귀의하는 것들, 또는 극렬하게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얘기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공감이 갈 수 있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너무 의인화시키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인간의 설 자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심리라는 것이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를 만나게 될 때 아이들 이해하는 도구로서 발달심리는 상당한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달심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빠뜨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 첨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마슬로의 욕구체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보통 마슬로 욕구 체계를 5단계 또는 7단계로 나누는데 저는 이 시간엔 5단계로 한번 얘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먹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고, 자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고요. 또는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침에 공부하고 점심 먹고 열심히 과격한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그럼 아이들이 꾸벅꾸벅 존다고요. 이게 다 생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먹으면 배고프면 쉬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죠. 아이가 아침에 교회학교 왔을 때 좀 시큰둥하거나 반응이 안 좋을 때 왜 그럴까? 그건 밥을 안 먹었을 경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너무 영적으로 쟤는 믿음이 없어. 쟤는 원래 저런 아이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아이의 생활 속에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가 밥을 안 해줬다? 굶고 온다. 또는 토요일날 밤에 한 늦게까지 뿅뿅뿅 하고 컴퓨터 게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좀 정신이 혼미하거나 좀 휴식이 안 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필요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충분한 휴식, 충분한 잠, 그리고 넉넉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아이들의 생리적인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생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면 중동부 애들은 좀 낮잠을 재웠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강의하거나 설교하게 될 때 제가 제일 저는 그 경우는 고등부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고등부 같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중동에 있을 때, 근데 세 번째가 참 힘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맡겨요. 강사한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잡히지 않을 때는 이제 강사 책임을 드는데 뭐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 앞에를 준비하는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생리적인 준비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이라는 겁니다. 또는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안전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해가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고 보호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신체적으로 이렇게 맞는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방어 본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뭐 우자를 놓을 때도 좀 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한다.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신체적으로 안전하다. 어떤 해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실이 너무나 협소하다 하는 건 참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안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떤 질병, 통증 또는 신체적인 발달, 어떤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 이런 것들도 사실 학생들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게 다 해결이 될 때 이게 어느 정도 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교회를 왜 올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럴까?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누군가 저한테 뭘 주려고 하면 좀 기꺼이 받습니다. 대신에 또 주려고 노력하죠. 아니,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선생님 생일이다. 뭐 발렌타인데이다. 왜 안 주냐? 하고 얘기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반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런 소속감을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교회 학교 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나는 누구일까? 난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본인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뭐라 그럴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 알아가서 자기는 자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정이죠. 칭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있을 때 다 포함되는 것들이었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아 실현. 사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나를 구현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구현할 때 가지는 기쁨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특별활동이 되겠죠. 아니면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추구하게 만들어주고 목표를 자꾸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학교를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할 수 있죠. 우리 지난번 소그룹을 얘기하게 되면서 4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로는 봉사에 참여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지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 옆에서 이것도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영역들별로 우리가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이해하면 용납이 되고 용납이 되면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의 공과 교수를 통해서 또는 생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크게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